뭘 하신다고요? 결혼 말이야. 재혼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맞아. 재미없는 장난하지 마세요. 무슨 결혼이에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세요. 내 나이가 뭐가 어때서? 그 나이 들어서 재혼하고 그러는 거 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그분이랑 가깝게 지내신다는 거는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접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그냥 잠깐 만나시는 줄 알고 지난번에는 굳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결혼은 다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이상할 게 뭐 있어? 꼭 젊은 남녀가 만나야만 정분이 나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나이 들면 바보가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할 줄 알고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조남식 씨입니다. 조 씨는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만난 사람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남들은 70대이 다 되어 재혼을 한다고 하면 조 씨의 자식들처럼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이 길다면 길 텐데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식은 둘이 있어도 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은 저들 살기 바빠 그런지 아무도 혼자 남은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별 후 10년이 훌쩍 넘어 재혼한다는 아버지를 말리지나 말아야 할 텐데 참 야속했습니다. 자식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두 번째 결혼. 보란 듯이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여자와 함께 여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리 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말년의 조 씨에게 남은 건 핑크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고독뿐이었죠. 조 씨는 12년 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그 전에 두 자식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 씨는 아내가 떠난 뒤 쭉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조용한 집은 더 고요해졌고 밥상 위엔 늘 혼자 먹는 반찬 3가지와 미지근한 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혼자서 더 잘 챙겨 먹을 수도 없었고 그러면 뭐 하나 싶었습니다. 조 씨에게 식사란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밥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사람조차 없으니 10분이면 식사가 끝이었죠. 어디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밥 먹고 산책하는 거지. 이번에도 아들은 안 오나 봐. 멀리서 어떻게 오겠어? 조 씨는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지인의 질문에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조 씨는 아들의 방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현재 독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발령이 난 지도 꽤나 됐습니다. 2년만 있다가 올 거라고 했지만 귀국했다가 1년 뒤에 또다시 해외로 나가서 여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혼자 사는 아버지 좀 들여다보지. 혀를 차며 지나가는 지인 때문에 조 씨는 좀 더 비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할 뿐 명절이라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은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사진만 닳도록 보고 있었죠. 여보세요. 조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비교적 가까이 사는 딸이라 이번 명절에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요?
딸은 언제 오겠다는 소리 대신 조금 곤란한 듯 반문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 그게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시댁에서 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거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아, 여행을 간다고. 명절에? 네? 저도 안 가고 싶긴 한데 이번에 아버님 칠순이 가까워서 쉬는 김에 여행을 가자고 하시네요. 아, 바깥사돈이 칠순이라고 하셨지. 맞아요. 딸의 말에 조 씨는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입을 열면 서운한 마음이 튀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도 못 온다고 하죠? 그렇지. 사실 묻지도 않았지만 아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그쪽 일을 쉴 수는 없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짐작해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걱정 마. 아무튼 알았으니까 다음에 보자. 딸이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사실 딸도 명절에 오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추석엔 사위와 해외여행을 간다고 오지 않았고 언젠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바쁘다고 안 온 적도 두어 번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자식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중요해지겠죠. 조 씨는 아내가 떠난 뒤 자식에게 섭섭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것조차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과의 통화는 짧게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번 명절도 혼자 있을 예정이었죠. 그날 밤 조 씨는 안방 벽장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먼지를 닦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겨지니까 이렇게 조용하네. 애들은 바빠. 그래서 어쩔 때는 나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 조 씨는 잠시 앉아 있다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 소리조차 크지 않아서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의 하루도 또 얼마 뒤 명절도 지났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마을 복지회관에 붙은 어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운동도 좋아하지 않고 독서와 같이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던 조 씨에게 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좀 활기찬 삶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조 씨는 홀린 듯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양미숙이라고 해요. 53세 양미숙. 그녀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늘 웃고 있는 얼굴이었고 무척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모두들 그녀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책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오게 됐어요.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면 좋잖아요. 맑게 웃으며 하는 말에 조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같이 알아가는 거죠. 모임 끝나고는 보통 뭐 하세요? 별거 안 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TV도 보고 화단도 가꾸고 그래요. 아, 주택에 사시나 보다. 네. 은퇴한 뒤에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아, 저도 주택에 사는 게 꿈인데. 언제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게 제 로망이에요. 살가운 그녀의 말에 조 씨가 어색하게 뒷목을 문질렀습니다. 정말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인사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언제 한번.
그녀가 뒤돌아서 가는 걸 조 씨는 조금 오래 지켜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 씨는 자꾸만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뒤척이게 되었죠. 남식 씨, 내일 혹시 시간 되세요? 금요일 모임이 끝나고 그녀는 조 씨를 불렀습니다. 갑작스레 불려진 이름에 조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남식 씨라는 간지러운 호칭으로 불리는 게 어색했습니다. 내일이요? 어쩐 일로 그러시는지. 아, 한번 초대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미소가 수줍어 보인다면 조 씨의 착각일지. 조 씨의 가슴이 펄떡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은 또 처음이었죠. 아, 그럼요. 됩니다. 시간. 머릿속엔 얼른 집에 가서 지저분한 마당을 정리하고 집도 청소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캐 묵은 바비큐 도구도 창고에서 꺼내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그리고 하루 동안 조 씨는 몸도 마음도 바빴습니다. 종일 청소를 하느라 바빴고 마음은 널뛰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피스를 곱게 입고 집으로 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조 씨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녀는 함께 있는 내내 조 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곱고 젊어 보였습니다. 어쩜 이런 사람이 70이 다 되어가는 자신에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도 자주 걸어왔고 조 씨가 몸살로 복지회관 모임에 안 나갔을 땐 직접 죽을 끓여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달쯤 뒤에 그녀가 조 씨에게 마음을 표시했을 때 그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미숙 씨 같은 사람이 왜 날 좋다고 하는 건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50대나 60대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닌가요? 저는 남식 씨의 그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이 좋아요. 사랑이요? 조 씨는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무색하게 그녀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볼까봐 두려웠는데 나중엔 그런 시선들조차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만난 지 반년이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남식 씨, 저 요리도 잘하고요. 꽃도 잘 가꿔요. 아, 그러시겠죠. 다 잘하시니까. 제가 주택에 사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식 씨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말뜻은 함께 살고 싶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늙기엔 우리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조 씨도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청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은 나날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또다시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사랑을 느낀 뒤에는 허전함이 더 클 테죠. 그래서 조 씨는 며칠 뒤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은 따로 올리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먼저 알리기는 해야 하는 문제였으니 말이죠. 조 씨는 자식들이라면 분명 그의 행복을 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더니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뭘 하신다고요? 결혼 말이야. 아들의 황당하다는 듯한 말투에 조 씨의 대답에 어쩐지 힘이 빠졌습니다. 재혼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맞아.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왠지 긴장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무심한 대꾸가 돌아왔습니다. 재미없는 장난하지 마세요. 무슨 결혼이에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세요. 내 나이가 뭐가 어때서? 그 나이 들어서 재혼하고 그러는 거 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그분이랑 가깝게 지내신다는 거는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접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그냥 잠깐 만나시는 줄 알고 지난번에는 굳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결혼은 다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이상할 게 뭐 있어? 꼭 젊은 남녀가 만나야만 정분이 나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나이 들면 바보가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할 줄 알고? 또다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씨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전화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들에게 무척 섭섭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보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어떻게 미숙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지 괘씸했죠. 그러나 딸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차분하게 얘기하기라도 했지. 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조 씨가 뭐라 따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전화도 없으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아빠 아니어도 충분히 복잡한 일 많으니까. 혹시라도 그 여자랑 결혼한단 소리 또 하시면 저 죽는 꼴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한다는데 왜 네가 죽는다고 그래?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이 나이에 새엄마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들 비웃어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딸은 혹시라도 조 씨의 재산을 새엄마와 나눠 가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가진 재산이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물려주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있었습니다. 행여나 그런 소리 하셨다가는 딸도 손주도 못 보실 줄 아세요. 조 씨는 이 와중에 유산을 걱정하는 딸이 너무 괘씸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딸이 하는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조 씨만 생각하자면 결혼을 밀어붙이는 게 좋겠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마냥 서운하게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그렇죠. 무슨 걱정을 하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럴 걱정은 할 게 못 되는데 전 남식 씨 재산에 관심 없어요. 아, 당연하죠. 미숙 씨가 그럴 리가 없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남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알죠.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를 안 하니. 남식 씨에게 자식들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결국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 아니겠어요? 자식들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은 귀찮아하죠. 그러니까요, 남식 씨. 남식 씨도 이제 본인 인생 사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겠다는데 언제까지 자식이나 남들 의견에 휘둘리며 살아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 말에 조 씨는 탄식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조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이 득달같이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던 자식인데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설마 두 분 혼인신고 하신 건 아니겠죠? 아직은 안 했다. 식도 따로 올리지 않았고 살림부터 합쳤습니다.
혼인신고 같은 것이야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서류 같은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딸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찬성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 씨가 입을 다물자 딸도 화를 내더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디 한번 자식도 손주도 없이 살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전화를 해서 크게 화를 내더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게는 이제 그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은 조 씨에게 신경 쓴 적이 없으니 말이죠.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없이 그저 유산만 걱정할 뿐이었죠. 그래서 그 길로 조 씨는 그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축복해주지 않아도 내 행복은 내가 찾아갈 셈이었습니다. 남식 씨, 저 외출 좀 하고 올게요. 어디 가세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하고? 먹고 들어올 거니까 챙겨 먹고 있어요. 곱게 단장한 그녀는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요새 외출이 잦은 그녀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종일 붙어 있었고 오랜만에 남이 해주는 집밥을 몇 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저녁에는 손잡고 동네 산책도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극히 초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쩐지 조금 변했습니다. 혼자서 점심을 챙겨 먹고 있는데 조 씨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자 메시지에 카드 사용 내역이 떴습니다. 조 씨가 그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준 카드였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적 금액이 조 씨 혼자 살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챙겨 먹으면 크게 돈 쓸 일이 없던 조 씨였는데 여자는 다르긴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화장품이며 옷이며 돈 쓸 데가 많아 보였습니다. 달리 직장에 다니지 않는 그녀를 위해 주었던 카드인데 그녀가 외출만 하면 이렇게 쉴 새 없이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다 되어 돌아온 그녀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1시간가량 TV를 보며 기다리다가 방문을 열어보니 어느새 잠들어 있는 미숙이 보였습니다. 미숙 씨. 벌써 7시가 넘었어요. 저녁밥 먹어야죠. 아유, 귀찮아요.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생각 없네요. 뒤척이며 대답하는 미숙을 잠시 바라보자 다시 잠든 듯 미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뒤로하고 조 씨는 뒤를 돌아 방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녁밥도 혼자였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2달 만에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니 조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숙의 외출이 잦아지자 어느 날 조 씨가 함께 밥을 먹으며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누굴 그렇게 만나러 다녀요? 친구들이요. 역시 미숙 씨 친구들이 많네요. 그렇죠? 사교성이 남달랐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니 이해는 갔습니다. 바람 쐬러 가고 싶은 거면 어디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요? 여행이요? 그래요. 바닷가라던가. 에이, 무슨 여행이에요? 그녀는 왜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번도 함께 여행 간 적이 없는데 지겹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좋다고 했죠. 그럼 마당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을까요? 오랜만에.
그러자 그것도 싫다는 미숙. 귀찮게 뭐하러요?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고 기름 묻은 식기들 닦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같이 하면 되죠. 남식 씨가 그런 거 할 줄이나 알아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조 씨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나름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같아 대화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 연금 통장 있죠? 그것 좀 줘봐요. 이제 제가 이 집 안주인이니까 돈 관리도 내가 할게요. 통장을 달라고요? 네.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수익자 바꿔놔야죠. 지금 자식들 앞으로 되어 있죠? 그렇긴 한데 아빠 결혼했다고 연락도 끊고 사는 자식들 앞으로 한 푼도 주면 안 되죠.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조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꿔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억울해서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이 욕먹느니 뭐라도 바꿔서 욕먹는 게 덜 억울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사실도 말이죠. 조 씨와 미숙의 나이가 10살 넘게 차이나는 데다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살림을 합쳤다고 다 늙어서 주책이라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왔습니다. 혀를 차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숨죽여 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욕먹는 만큼 미숙도 욕을 먹었습니다. 호랩이 첩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노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부 다 헛소리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조 씨가 알고 있기에 남들이 뭐라 한들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명의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늙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말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미숙 씨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중요하죠. 우린 부부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남식 씨 도움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남식 씨는 그러면 저보다 영끄는 자식들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 뒤로 미숙이 토라져서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밥은 늘 따로 먹었고 조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나날이 계속되자 조 씨는 애가 탔습니다. 혹여나 이대로 그녀가 떠나버릴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정말요? 그제서야 미숙이 밝은 얼굴을 해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고운 표정의 조 씨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연금 통장을 그녀에게 주었고 집 명의도 절반을 그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조 씨도 이제서야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함께 하는 그런 사이 말이죠. 남식 씨, 차 좀 빌려서 쓸게요. 어디 가요? 아, 내가 말을 안 했구나. 친언니한테 일이 좀 생겨서 친언니요? 무슨 일인데요? 조금 아프대요. 그래서 병문안 좀 가야 되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자고 와야 할 것 같아요. 병실에서 자려면 힘들 텐데. 그래도 언니니까요. 같이 가줄까요? 조 씨가 당장이라도 짐을 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언니 본 적도 없잖아요. 서로 불편하게 그러지 말아요. 아, 그런가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외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언니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언니요? 아, 왜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가족이 된 건데 뭐라도 좀 보낼까 해서요. 아, 그게 아니에요. 보낼 필요 없어요. 병원 이름이랑 언니 이름만 알면 여기서 선물이라도 보내게요. 그런데 미숙은 끝까지 언니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조 씨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 튼 것이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있지? 신분증이 필요해서 TV 밑에 서랍장을 열어보니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뒤적거려 보니까 통장들 밑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늘 신분증은 가장 위에 올려두는데 말이죠.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이번에는 인감도장까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 씨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수십 년간 버릇처럼 두던 위치가 있었습니다. 조 씨라면 이렇게 바꿔놨을 리가 없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서랍장 열어봤어요? 네? 아니요? 왜요? 아니면 됐어요. 실없이 뭐해요? 저 오늘 나갔다 올게요. 이 근처라서 차는 안 가지고 가요. 알았어요. 마침 조 씨도 차를 타고 장례식에 가야 해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주소를 차 내비게이션에 치려다가 의아했습니다. 꾸준히 어떤 주소가 찍혀 있었는데 여기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그녀가 언니에게 간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차 타고 2시간은 걸리는 곳일 텐데 이상했습니다. 조 씨는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한 기분으로 주소에 찍힌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남자와 함께 주택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고생이지.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잖아. 그러면서 둘이 지나치게 친밀한 스킨십을 하며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조 씨는 스스로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꼭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 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이고 뭐고 갈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딸 전화인지 몰랐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야? 조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꾸했습니다. 아빠, 그 여자, 양미숙이라는 사람, 제대로 알고 같이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집 팔았어요?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딸에게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 씨의 집이 분명 미숙과 조 씨의 공동명의여야 맞는데 엉뚱한 사람의 이름 앞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등기를 떼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랍장이 떠올랐습니다. 신분증과 인감, 그걸 건드릴 사람도 미숙밖에 없었습니다. 조 씨는 다급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넘겼던 통장까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집이 웬 박봉준이라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낮에 미숙과 함께 있던 그 남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89년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했죠. 그러다가 미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낭패라는 듯한 그 표정의 설명을 다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목돈을 좀 마련하려고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요? 처음엔 대출을 좀 받았었는데 그게 갚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통장은 이게 뭐예요? 돈이 다 어디 간 거냐고요? 그러자 미숙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변명도 안 할 모양인 듯 했습니다. 미숙 씨 말이 맞다면 낮에 그 남자는 누구예요? 낮에? 맨날 그 남자 만나러 갔잖아요. 그건 그냥 친척 오빠일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조 씨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조 씨는 어쩐지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했던 진실이 바짝 다가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놔요. 이 집도 절대 난 못 나가요. 내 동의도 받지 않은 거니까 매매는 취소하고 돈도 도로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미숙과의 사이는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지만 이렇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고 하루가 지났는데 또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외국으로 간 것 같은데 이러면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금을 들고 간 것 같네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어요. 경찰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조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식들 말을 안 들으세요? 그렇게 자식들 저버리고 살았으면 남은 인생도 알아서 사세요. 당장에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조 씨는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현금으로 급하게 월세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었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조 씨를 부모라고 보증금을 조금 보태주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자식들과는 끝이었습니다. 조 씨는 아내 사진을 다시 꺼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보았자 소용은 없었습니다.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과거는 바꿀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조 씨를 또다시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아서 2달도 채 살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라면 1, 2년 후에 죽지 않는 이상은 통장이 바닥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조 씨는 70이 다 된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전전해야 했습니다. 여자 한 번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한다더니 조 씨는 어쩌면 이렇게 뒤늦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원망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찾을 수가 없었고 조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